올 들어 중국 주식형 펀드에 8천억 원 넘는 돈이 몰리며 중국 증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과 전국 인민대회를 계기로 상승폭을 키워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회계 부정 의혹을 다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계 부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실손보험 청구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일부 진료에 대해 보험료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갑상선과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같이 보험사 손해율을 높이는 진료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안건을 최종 심의했습니다. 두 회사가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줄이고 운수권을 재배분하는 조건부 결합 쪽으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결론이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집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의 요청을 수용해 정례회의 현장에서 소명 기회를 주는 이른바 대심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을 둘러싼 회계 부정 의혹의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약품의 국내 판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출을 정상적인 매출로 볼 수 있느냐는 점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원재료에 대해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들 논란에 대해 증선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셀트리온 그룹의 현 주식시장 상장 지위의 변화 여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에 따르면 단순 과실로 과징금 부과 등의 수준에 그친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의 분식 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입니다. 증선위가 셀트리온의 회계 부정에 고의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검찰 고발 통보 조치를 내리고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이와 동시에 주식 매매는 그 즉시 정지됩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자칫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데다 또 이 과정에서 법정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주식 매매 거래 정지 상황은 예상외로 길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지만 막연한 공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경계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만약에 상장 폐지에 이르게 되면 그 충격이 엄청난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해서 그런 분식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소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상장을 유지해가는 방향성으로 결정이 될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과거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불거지며 크게 논란이 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개선 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이달 말쯤 셀트리온 그룹 회계 부정 관련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며 회사 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시장 금리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고채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더해서 정치권의 추경 확대 논의가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서민들의 이자 부담 걱정입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서울 대학가 근처의 한 샌드위치 가게.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로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든데 앞으로 추경을 통한 지원금보단 대출 연장이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지금 막상 3월 달에 그 발등에 불 떨어진 그 유예된 그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 금리가 1월 말부터 연일 치솟고 있는 상황.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경 규모를 정부안보다 4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입니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하는데 늘어난 채권량의 채권값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는 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 대출이 많은 서민이나 한계 기업 피해를 더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추세가 빨라진다는 점도 채권 금리를 더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채권 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자영업자와 서민, 한계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합니다.
한계 채무자 같은 경우는 영향을 분명히 받죠.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은 과다하게 가계대출을 일으킨 분들, 대출을 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으면 미리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주 부채가 많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결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추경을 편성하고도 금리 인상으로 서민 부담과 한계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올 들어 실손보험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보험사들도 손해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정부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앞으로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장 기자, 이 정부가 실손보험 대수술에 나섰다고요? 바뀐 게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진료를 받고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그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지난달 이제 출범한 실손협의체가 있는데요. 실손협의체에서 현재 이 세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모든 진료에 대한 기준을 다 무조건 강화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네, 다만 최근 몇 년간 손해율의 주범으로 꼽힌 일부 비급여 항목들이 있는데요. 갑상선과 백내장 수술, 그리고 도수치료 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의 보험금 청구 지급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이 대체로 뭐 그간 좀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던 그런 항목들이네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선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최종안이 좀 나와봐야 좀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선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소견서 같은 별도의 이 청구 서류를 의무화하는 방안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미한 사고 또는 뭐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진료를 받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도수치료를 받고 또 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의료진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예. 예. 실제 백내장 수술이 시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시력 교정용 목적으로 이제 값비싼 렌즈를 구매하면서 수백만 원씩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술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수술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절차를 좀 추가로 만들어서 뭐 검사지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의 보험금 심사를 깐깐하게 해서 손해율을 낮추겠다, 이런 취지인데 손해율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까지 나선 거예요? 사실 손해율 같은 경우가 이게 저희가 전체 가입자가 지금 3,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제2의 국민보험으로도 불리기 하는데 이 지금 그래프 지금 하나 보시면 이제 수치가 좀 나올 텐데요. 132% 수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보험사가 100원의 보험료를 받았을 때 130원이 보험금으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자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네, 일부 이뤄지고 있는 이런 과잉 진료 때문에 선량한 가입자들까지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는 쓴 만큼만 내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상품을 개편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과거에 팔린 그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해율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이 과잉 진료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꼽아서 보험금 지급을 할 때 좀 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마련되게 된 겁니다. 지금 일부 항목들은 거의 최근 들어서 과잉 진료가 좀 더 늘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갑자기 가입자들이 이제 다 같이 담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과잉 진료를 받는 것도 아닐 테고요. 뭔가 일부 환자들의 이런 과잉 진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보험료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두 번 청구를 할까 말까입니다. 앵커 네. 혹시 좀 실손보험 청구 많이 하십니까? 저는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죠, 저도. 네, 지금까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시네요. 네. 그런 걸로. 네. 저희처럼 이렇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자주 청구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건이 있습니다.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결탁한 보험 사기입니다. 브로커요? 네, 보통 브로커가 제가 브로커입니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보통 병원 홍보
홍보회사를 가장한 업체들이 좀 많은데요.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끌어오면은 그 병원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알선비로 받는 형태입니다. 네. 환자가 아무래도 비싼 진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알선비도 좀 큰 금액으로 받게 되겠죠. 이제 문제는 병원도 이런 것에 이제 함께 공조를 한다는 점입니다.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약제를 처방해 준 뒤에 다른 치료비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비를 거짓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거나 예. 실제 진료하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다 적발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에 이제 백내장 수술 경우에는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 이제 집에서 통원 치료를 했는데도 입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서 보험금 청구를 이제 한 사례들도 대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지급 기준을 좀 일부 강화하면 실제로 좀 손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좀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지면은 이런 조직적 범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영향이 있을 테고요. 예. 그렇다 보면 이제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당연히 좀 떨어지겠고 예. 그것은 이제 보험료로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보험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판매를 했던 보험사들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미 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부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친다? 이건 좀 사실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 대안 역시 일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좀 잘 정착을 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비급여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몇몇 비급여들이 너무 지나치게 막 오남용이 돼서 지급보험금이 차지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걱정해서 관리하는 거를 꼼꼼히 세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 작동이 된다면 지급보험금 지금까지 많이 나간 것들이 좀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인상 폭도 좀 많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죠. 지금 이 방안이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려면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에는 그래도 좀 시행이 될 것으로 좀 약간 유력하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 시행이 되면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갱신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올해 만약에 손해율에 영향을 준다 하면 내년 초에 이제 실손보험료 또 갱신 주기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내년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좀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게 시행이 된다면. 만약 그런 거군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질 건지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정확한 수치도 역시 이제 세부 방안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방안은 제가 추후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조만간 대한항공으로 최종 인수됩니다. 지난 1988년 아시아나항공 창립 이래 34년 만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이에 대한 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알아봅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안건을 최종 심의했습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내용은 조만간 공식 발표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9년 7월 근호산업이 매각 공고를 낸 지 2년 반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붕괴 직전에 놓인 항공업 전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객 대신 화물을 나르고 최저가 출혈 경쟁까지 벌이는 상황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국가별로 한 개씩의 대표 항공사를 갖고 있다는 점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이 최종 승인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적자늪에 빠진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LCC 자회사들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들과 항공기를 서둘러 재배치해 합병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합병이 주주 설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작스레 진행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수합병을 하면 PMI를 이렇게 해서 시너지 내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한 다음에 이제 딜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딜이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단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너지 거리를 찾는 거죠. 아울러 이번 합병으로 인해 장거리 항공 노선에 대한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항공사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요금이 인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나아가 양대 항공사 간 통합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주주와 소비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분명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공정위 최종 결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전원회의가 오늘 열렸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론은 이미 내린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최종 결과 발표는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전원회의 결과는 일주일 후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일 후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수일 생각이. 정도? 예. 수일 정도? 네네, 네. 수일 정도. 네. 그렇게. 근데 지금 현재로서 뭐 결과를 뭐 확정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존 공정위 방침대로 두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축소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생길 어떻게 보면은 독과점을 좀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내건 조건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9명의 공정위원이 양측이죠. 공정위 심사관 그리고 대한항공 측 의견을 모두 듣고서 찬성일지 반대일지 좀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대로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다라는 건데 네. 어느 지역 노선이 축소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까? 중국과 이제 알짜 노선으로 불리는 유럽 쪽이 좀 조정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네. 앞서 공정위는요,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이제 중복되는 노선이 65개 국제선, 65개 국제선 노선이 중복이 되고 또 이 중에서 10개 노선에서 100% 독점 현상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LA, 뉴욕, 시애틀, 시드니, 장자이, 칭다오, 나고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네. 미국과 일본은 사실 항공 자유화 국가라서 운수권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완전 경쟁 체제죠. 그런데 중국과 유럽 을 보면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운수권이 필요한데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나 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수요도 수요지만 또 관광지 수요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비행기를 띄울 때 이제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알짜 노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좀 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유럽이 알짜 노선이라는 거고. 그렇죠. 중국은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는 운수권 따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자국 항공 산업을 좀 보호하고 육성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해외 항공사들에게 슬롯이나 운수권 배분에 좀 보수적입니다. 이런 중요한 노선들인데 축소를 해버리면은 당초에 좀 기대를 했었던 그런 네. M&A 효과 같은 건 좀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형 해외 항공사랑 좀 경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던 목표도 글로벌 10위권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예. 특히 이제 대한항공은요, 두 항공사의 슬롯이랑 운수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합병 시너지가 연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까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짜 노선인 유럽연합 운수권 축소가 되면 아무래도 이런 합병 시너지 효과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대한항공은 국제선 노선 확대 위해서 중대형기 기단으로 조금 바꾸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수권 축소된다고 하면 이것도 좀 차질이 불가피하죠. 변화를 주기에. 네. 그리고 또 이제 구조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노선이 축소가 되면 유휴 인력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한태 회장이 M&A를 하면 구조 조정은 없다 이렇게 밝혀왔지만 이렇게 되면 좀 어렵지 않겠냐 그 약속을 지키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한진그룹 인사에서 대한항공만 빠졌다고 들었는데 합병 네. 결과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정위가 승인을 해줘도 끝이 난 게 아니죠. 다음 절차가 있다면서요. 네, 아직 이제 또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현재 6개국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유럽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여기에 또 영국, 호주까지 있는데요. 6곳입니다.
최근 이제 까다로워지고 있는 EU 경쟁 당국의 심사를 고려할 때 좀 어렵지 않겠냐. 우리나라 경쟁 당국인 공정위보다 조금 더 엄격한 조건을 내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EU 경쟁 당국은 지난해 캐나다 132 항공사 그리고 스페인 132 항공사 합병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쟁 당국들이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병이 좀 자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완전히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EU가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항공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뭐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선사 합병은 자초가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조선사와는 항공합병을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사들은 어떻게 보면 세계 1위, 4위의 메가 결합이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시장의 한 60%가 유럽에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경쟁 당국의 결정이 굉장히 절대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항공사의 순위를 보면요, 모두 세계 20위권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사의 결합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외에 미친 영향이 좀 적지 않겠냐 이런 예.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또한 이제 양사의 유럽 노선 탑승객을 보면요, 한 90%가 한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대형 항공사의 경유 노선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이유가 좀 반대할 이유가 적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해외 경쟁 당국이 공정위와 다른 요건을 걸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공정위는 이를 모두 이행하게 할 건지 또 심의를 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해외 경쟁 당국이 또 다른 조건을 내걸 수 있다라는 그쵸. 거고 이번 합병을 특히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이유입니까? 중국 노선 18개 노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제한성이 우려된다 이렇게 공정위가 판단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일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노선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중에는 또 이제 독점 노선으로 결론을 내린 노선도 있습니다. 인천 장자재, 부산 칭다오. 때문에서 이제 중국 경쟁 당국과 조율이 가장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산업 육성 보호하면서 해외 또 항공사들에게 운수권이나 슬롯을 좀 배분하는 데 되게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근접 국가인 한국에서 정말 거대 항공사가 나온다고 하면 출범이 꺼려지는 입장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합병 후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게 네. 달라지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슬롯 반납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사실 국내에는 뭐 이름난 항공사, 네. 대표 항공사라고 하면 결국 한국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혹시 뭐 이용료 가격 같은 게 올라가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 겁니까? 워낙 글로벌 항공시장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우려는 좀 적지 않을까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 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앵커가.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격 비교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싼 것부터 찾게 그렇죠. 되죠. 예. 그리고 우리 굉장히 클릭 몇 번만으로 가격 비교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바로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품질이 별론데 우리가 뭐 좀 돈을 더 내고 국적 항공사를 이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네. 생각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대 항공사가 출범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가격이 비싸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네. 대한항공이 아닌 이제 국내 나머지 항공사들은 이번 합병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다 다른 전략들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제주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반납할 이제 단거리 노선에 조금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단거리 노선 중에서는 김포공항이 좀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과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김포공항이 서울에서 좀 더 가까워서 근접성이 좋죠. 거기다가 중국이랑 일본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알짜 노선으로 꼽힙니다. TA항공은 올해 이제 중대형기를 3대 정도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 미국이랑 유럽까지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대형기를 추가로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1년 이내에 항공기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두 대형 항공사가 합병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장거리 노선에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신생 LCC인 에어프레미아도 이제 장거리 노선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유럽 노선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렇게 LCC들이 장거리 노선 운항에 뛰어드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LCC들은 단거리 그리고 단일 기종으로 조금 가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거리 노선을 하게 되면 대형 항공기를 또 도입을 해야 되고 아직 이 운항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오히려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외항사들에게 뺏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항공사들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네요.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으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낙점했습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 10년 체제를 끝내고 새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법적 리스크라는 변수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예상대로 어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함영주 부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회초에는 은행장과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에서 경영 성과를 냈고 조직 운영 면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준 한 부회장이 최고 적임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DLF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직원 채용 관련 재판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재판 선례 등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사법적 리스크도 크지 않다는 것이 회초의 판단입니다. 리스크는 여전히 안고 있는 불씨지만 여러 차례 법률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다각도로 한 결과 아마 그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한 부회장은 상고 출신 은행원으로 시작해 42년 만에 금융지주의 수장까지 오른 고졸 신화의 상징적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초대 통합은행장을 맡아 두 조직의 안정과 외형 확대를 모두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특유의 영업력을 발휘해 처음으로 하나은행을 순이익 2조 원 클럽에 입성시켰으며 최근에는 ESG 총괄 부회장으로서 ESG 비전을 직접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김정태 회장의 취임 이후 10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된 하나금융의 최우선 과제는 디지털 전환. 한 부회장은 우선 올해 그룹의 경영 전략인 금융의 경계를 넘어서는 비욘드 파이낸스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한 부회장은 다음 달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금융그룹 10년 만에 회장을 교체합니다. 교체 이후 다가올 변화와 아직까지 남은 해결 과제에 대한 이야기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 기자 먼저 10년 만에 수장 교체입니다.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주가 흐름을 좀 살펴봐야겠죠. 예. 오늘 하나금융 주가를 살펴보면요. 흐름이 좋았습니다.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예. 하지만 수장 교체 효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금융주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국민, 신한, 우리 등 다른 금융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자들이 하나금융그룹 수장 교체 소식을 악재로 판단했다면 시장 상황이 좋았다 하더라도 약세를 보였겠죠. 좀 반영이 됐겠죠. 네. 그런 만큼 수장 교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현재까지는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함영주 부회장 지금 수식어가 화려합니다. 고졸 신화, 행원에서 회장까지 이런 수식어를 달고 있는데 경영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예.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초대 통합은행장을 3년 가까이 했습니다. 예. 이 조직 통합을 이끌었는데요. 끈끈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른바 덕장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또 그동안 이제 경력을 보면 은행 영업 부분에서 특히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이 대전과 충청 지역 영업그룹을 이끌면서 성과를 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1980년 고졸 일반 행원으로 하나은행 전신인 서울은행에 입행을 해서 42년 만에 그룹 수장인 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된 셈인데 예. 특히 고객관리 쪽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단독 추천으로 말 그대로 내정이 된 상황이긴 한데 앞서서 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채용 비리 관련해서 법정 공방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황이 진행됐습니까? 네, 채용 비리 그리고 DLF 사태 예. 이렇게 선고가 각각 이번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전히 법적 공방 이슈가 남아있는 셈이죠. 사실 이 금융사들은요 법적 공방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회장 선임이 마무리가 되는데 예. 외국인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적 리스크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금융의 경우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요 69.85%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가 법적 공방 이슈가 한 부회장의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선임은 다음 달 말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25일에 1심 선고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내정 발표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걸 보면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승소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걸까요? 확실히 그 시장의 예상보다 어떤 이런 회추위의 그 결정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선례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네. 먼저 채용 재판 관련해서 신한금융의 조영병 회장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영병 회장은요, 채용 비리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사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하명조 부회장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영병 회장과 하명조 부회장은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이 조영병 회장의 사례가 하명조 부회장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러면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DLF 사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파생 결합 펀드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금융도 승소를 했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하나금융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하고 결정을 한 걸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명부 부회장 같은 경우는 DLF 사태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예.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와 관련된 선고가 오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안으로 승소한 바 있는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의 사례를 보면 이 역시 하명조 부회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해 손태승 회장은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선례를 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내정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내용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한 부회장 체제에서의 과제로도 꼽히고 있는 게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좀 소개가 됐지만 수익성 강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입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일단 지난 2012년부터 김정태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제 하나금융을 이끌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M&A들을 통해서 몹집을 키우고 또 안정화를 꾀해왔는데 한 부회장은 이 비은행 부문 수익성 강화라는 과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최근 하나금융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나금융투자, 또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하나생명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기초체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하명중 부회장이 은행 외에 비은행 계열사 경험이 없습니다. 예. 때문에 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이후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디지털 전환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부회장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 만에 세대 교체를 앞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새로운 발판을 딛고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지켜보시죠.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글로벌 빅샷들의 발언을 모아보는 빅마우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3명의 빅샷들을 아우르는 키워드, 바로 반박인데요. 누구에 대한 또 어떤 반대 시각을 내놨는지 3명의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지금은 뉴욕 증시 투자 적기다.
JP모간의 주식 전략 책임자 미슐라프 마테이카가 발언인데요. 지금이야말로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한 거죠. 마테이카를 비롯한 JP모간 전략가들이 드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준이 현재 주가 수준에 비해 더 매파적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 4분기 주요 기업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점, 팬데믹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잦아들 거란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 들어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실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 데이비슨이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15% 뛰기도 했죠. 지금까지 기업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300여 개 중 77%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고, 특히 순이익은 월가의 예상치를 평균적으로 8.2%포인트 웃돌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 지난번 빅마우스 코너에서 소개한 누군가의 말 떠오르시지 않나요? 바로 미국 증시에 겨울이 왔다고 말한 모간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크 윌슨이 한 말인데요.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며 방어적인 투자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JP모간의 주식 전략가는 모간 스탠리 투자 책임자와는 정반대 주장을 한 셈이죠.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두 번째 발언입니다. 지금은 기술주가 통하는 시기가 아니다. 간밤 기술주가 상승했지만 이번 월요일만 해도 기술주 주가가 우수수 떨어진 뉴욕 증시를 떠올리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인데요. 이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매슈 터틀입니다. 터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인데요. 터틀은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주력 상품 아크 이노베이션과 정반대로 투자하는 터틀 캐피털 숏 이노베이션 SARK ETF를 설립한 장본인인데요. 터틀이 기술주에 대해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Look at the macro environment. You've got the Fed raising interest rates, you've got higher inflation. What we know doesn't work in that type of environment is unprofitable technology companies, which is what's in ARKK. 실제로 캐시우드는 파괴적 혁신 기술을 가진 성장 기업, 테슬라, 줌 비디오 등에 투자를 하면서 2020년 수익률이 156.61%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기술주가 고전하면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23.4%로 돌아서고 말았죠. 이에 반해 아크 이노베이션을 역으로 추종하는 바로 이 터틀 캐피털 숏 이노베이션은 새해 들어 1월 한 달간 수익률이 32.9%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터틀은 미 증시는 조정을 받아야 할 시기를 지나쳤다며 특정 시점에서 모든 사람이 약세장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시우드가 애정하는 기술주들이 부활에 성공할지 아니면 터틀의 경고처럼 약세장이 펼쳐질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 발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 과거만큼 혹독하지 않다. 21세기 최고의 경제사학자로 일컬어지는 니얼 퍼거슨이 전한 말인데요. 이 같은 주장을 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때 1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자산의 덩치가 커졌고 또 다수의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로 변동성과 투기적인 색채가 과거에 비해 옅어졌다는 건데요. 최근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빗대며 비판한 적이 있는데 퍼거슨은 둘 간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아 이 같은 비유가 적절치 않다며 크루그먼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퍼거슨은 과거와는 달라진 이 비트코인의 위상으로 조만간 신뢰할 만한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거란 낙관론을 펼쳤는데요. 그러고는 크립토의 추운 겨울과 월가의 겨울은 곧 지나간다. 봄이 오면 디지털 골드와 디파이, 웹 3.0의 봄이 올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3개월간 하락했던 비트코인의 시세가 새해 들어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는 만큼 퍼거슨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존에 제시했던 흐름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글로벌 빅샷 3명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빅마우스였습니다. 네, 뉴스카페 시작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네,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이 2월에도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요. 2월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일정 이슈 5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5가지. 첫 번째 뭡니까? 네, 첫 번째는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월가에서는 1월 CPI 상승률이 7%를 넘어서면 이 연준의 물가 대응 압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목이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해 12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 상승하면서 이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1월 CPI가 이 지난달에 나왔던 결과보다 더 높은 이 7.2%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예측대로라면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을 더 키울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 3월에 그러면 0.5%포인트냐 0.25%포인트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는요. 현지 시간으로 16일,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1월 FOMC 회의록 공개입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FOMC에서 여건이 된다면 3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좀 발언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만약 이번 회의록에서 양적 긴축의 시작 시기와 기간 그리고 또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할 일정 중 하나입니다. 예. 참고로 지난달 5일에 이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는요. 이 회의 당시에 양적 긴축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소식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만 3% 넘게 급락하면서 1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일단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FOMC가 밝히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회의록에서는 발언이 더 뭐 강해졌을지 약해졌을지 아마도 1월 물가 상황을 본다면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역시 미국 연준과 관련된 일정인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FOMC 회의록 공개 이후로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서는 현재 시간으로 17일부터 28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좀 표시를 해뒀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1년에 2번 2월, 7월 이렇게 반기마다 상하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연준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발언 또 시그널에도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또 움직이고 있죠. 예. 때문에 역시나 시장 변동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긴축 기조가 상당히 좀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시장이 놀라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월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일정 네 번째와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바로 2월 말부터 시작되는 MWC 2022와 그리고 또 2월에 계속 이뤄지고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입니다. MW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박람회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신규 IT 제품들이 대거 공개가 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그리고 LG전자 등이 이 기간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을 공개해 왔던 만큼 여러 기업들의 올해 전략과 방향을 챙겨볼 수 있는 일정인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좀 잘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MWC 관련 기업들 주로 모바일 통신 기업들이 될 텐데 이들 기업의 지금 이제 올 들어 이 주가는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에 또 기술주가 타격을 받으면서 대부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마이너스입니다. 이 MWC가 어디서 열리는지 알죠? 네, 알죠.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나죠. 네. 이번에는 아마도 그 대부분 참석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맞습니다. 이제 CES 때 참석했다가 너무나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기업들이 좀 많이 축소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네. 이보다는 아마 지금 뭐 이렇게 모바일 쪽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밤 열리는 이 삼성 언팩 행사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갤럭시 S22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노트가 부활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많이 투자자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요? 네, 그리고 또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2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좀 몇 개를 좀 추려봤는데 현지 시간으로 이제 15일에 로블록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는 16일입니다. 그리고 20일에 리얼티 인컴, 미국의 대표적인 월배당 기업이죠. 이 리얼티 인컴의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두셨다가 투자하시는 데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뭐 실적이 중요해지는 장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메타의 폭락을 보면서 우리가 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실적 주목해서 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죠. 네, 두 번째는요. 이 네.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인 이 중국의 증시와 관련된 이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초 들어서 이 중국 증시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수희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 주식형 펀드 유입액은 8,392억 원으로 같은 기간 북미 주식형 펀드 유입액의 7,48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긴축으로 미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이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올해 강한 경기 부양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공동부유 정책으로 부동산과 교육, 플랫폼 등의 강한 규제를 들이댔던 중국은 올 들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부양 우선 정책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나스닥은 9% 내린 반면 중국 모멘텀 회복에 민감한 항생지수는 4% 올랐고 상해 종합지수도 나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시장에서는 1월 중국 증시가 미국발 긴축 여파로 힘을 쓰지 못한 만큼 2월 이후 강한 춘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중국의 2월 증시는 3월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확률이 7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지준율과 은행금리를 소폭 인하한 중국은 지난 1월 개최된 지방 전인대에서도 GDP 성장률 목표를 5.5%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홍콩 증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해나 심천 등 본토 증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고 작년에 극도로 부진했던 원인이 이제 진앙지가 플랫폼 한 축하고 부동산 한 축이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미 최악을 저희가 4분기에 통과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홍콩 시장은 올해 15%에서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투자자들에게 지수 추천은 상해 과창판 스타 50 지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이나 고도화 전략 측면에서 정책에 좀 순방향인 기업들이 많고 모아놨을 때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바이오테크 같은 기업들을 압축 투자하기가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많은 외국인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창판 ETF를 대거 출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반도체, 에너지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인 만큼 이 ETF에는 상장과 동시에 6천억 원 가까이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내 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주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부동산세나 소비세 인상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중국 증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2월 효과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월 효과라는 거는요. 매년 2월이면 중국 증시가 다른 때보다 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붙여진 건데요. 네. 이 지수희 기자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실제로 최근 20년 동안 중국 본토 증시의 월간 상승 확률, 즉 주가가 플러스가 나올 확률을 조사해봤더니 2월이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2월에 특히 주가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 그것도 이 매년마다 그렇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2월에? 중국에서 통상 2월은요. 경제 지표 발표도 그리고 실적 발표도 없는 비교적 잔잔한 달입니다. 이 반면에 증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은 또 쏟아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증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가득한 달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더 높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은 왜 2월에 쏟아지는 겁니까? 이렇게?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이 중국 중앙양회가 이 매년 3월 초에 개최가 되고요. 그 전에 1월부터 전국에 있는 이 지방 정부들이
또 지방 양해를 치르기 때문인데요. 양해라는 건 중국 정부의 한 해 정책 방향을 계획하고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행사입니다. 당연히 중앙 양해가 메인이고 올해는 다음 달 4일부터 개막을 하는데 지방 양해가 중앙 양해의 미리 보기 버전이기 때문에 이미 1월 말에서 2월 정도면 이 중국의 주요 정책들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월이면 정책들이 쏟아진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고정적인 일정들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제 정책에 영향을 더 시장이 예민하게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이제 중국 증시 2월 효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부양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증시도 올 들어서 좀 내리막길을 걷고는 있습니다. 미국발 긴축이 표면적인 악재로 좀 떠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내수 침체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한 투자 심리 약화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본래 목표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긴축 환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서는 상반기 내로 투자 확대를 빠르게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올림픽 편파 판정은 굉장히 화가 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국 증시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둬오는 것도 복수가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월 휴가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중국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 중국 정부의 어떤 투자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이 상해 과창판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과창판 지수요? 네. 예, 과창판. 중국판 나스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 기업의 창업을 도와주는 거래소라는 의미인데요. 이 과창판은 지난 2019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개설한 증권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키워줄 기업들만 모아놓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양해에서는 이 탄소 중립 관련 정책 그리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함께 또 인프라 투자 또 5G 스마트 시티 등과 같은 신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과창판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과 대부분 맥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휴가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창판 시장 투자가 유망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은 어떤 게 있어요? 과창판에 상장돼 있는 우량 기업 50개 종목의 주가를 반영해서 산출한 이 스타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대부분 많이 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지난달에 총 4개 상품이 나왔고요. 해외에도 물론 스타 5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는데 다만 미국의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제재로 인해서 스타 50 지수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 기업 이 SMIC가 빠져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차기 정부에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 실현 과제로 혁신 전환과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과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중소기업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일할 권리와 돈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